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4파전 치열합니다. 일단 당장 내일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세 후보가 모두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같은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선언을 하더라고요. 날 다 알려져 있는 분들이고 인지도가 높으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기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후보 등록일에 맞추다 보니까 늦추다 보니까 같은 날 하게 돼요. 24, 25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전하고 양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 당원들의 관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출마를 하느냐에 이렇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구도도 좀 단촐해졌고 그래서 흥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뭐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쟁쟁한 후보들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구도도 좀 재미있으시고 경쟁력들도 다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친윤이나 반윤이나 하는 당내 사정 외에도 민생 정책이라든가 당 혁신 방향이라든가 전국 운영 방향과 관련된 각자의 그 정치관, 철학, 정책 이것들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흥미진진해졌고 흥행도 파란불이 들어오게 됐다. 재미있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재미있는 4파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바깥에서 보셨을 때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일단 한동훈 대세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자구도가 되고 특히 친윤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로 인해서 이 대세론이 초반에 어떻게 이 변화가 있겠느냐, 그 대세론의 판도 변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의 포인트 같고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연달아서 1시부터 3시까지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구도로 보면 한동훈 대 반한동훈 뭐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 내용에 있어서 분석하는 것처럼 반윤, 뭐 비윤, 친윤 이렇게 부분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메시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했을 때 장소와 시간, 메시지 이걸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장소나 시간의 의미도 꽤 신경을 썼죠.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그때 했던 얘기가 원내 당대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앞뒤로 이제 두 분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한동훈 위원장을 의식한 지금 출마 선언이 된 거죠. 의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초반 구도에서는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이 원희룡 또 나경원 의원의 협공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메시지에서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세 분, 뭐 윤상현 의원은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어떻게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실질적 구도가 한동훈 대 반한동훈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친윤, 반윤, 비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당원들에게 인식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의례적으로 발표하는 출마 선언 외에 기자들 문답 과정에서 나오게 될 특검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게 초반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반한동훈 이런 구도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홍준표 시장 만났잖아요. 여기서 홍 시장이 당 지켜온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거는 나경원 후보에게 힘싣고 반한 구도로 좀 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그 직전에 나경원 의원을 만난 이후에 기자들과의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나경원 후보를 특정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일관되게 지금까지 계속 한동훈은 안 된다. 이 입장 얘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보면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당에 온 지가 한 20년씩이 다 넘었습니다. 당을 다 오래 지켜온 분들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이제 그런 메시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면 내가 나경원을 지원한다.
지지한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한동훈은 안 된다는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또 한 번 확인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뭐 친한, 반한, 친윤, 반윤 여러 가지 구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새 움직임이 읽히세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작년 3월 전당대회하고는 양상이 조금 아, 달라요. 그래요? 작년 3월에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 때는 네. 노골적인 친윤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연대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 총선 이후의 상황이 용산의 뜻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운동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고 또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 체중을 확 실었다가 이게 결과가 여의치 않게 나왔을 경우에 후폭 부응이 굉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경우에 그 당원들의 숫자가 영남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남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다 특정 후보를 한 방향으로 밀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 친윤이다, 반윤이다, 뭐 비윤이다가 할 때 그럼 국회의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이 사람은 안 되니까 A가 안 되니까 B로 간다 이렇게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남권 의원들 중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 비윤, 반윤 뭐 이런 칼라를 가지고 특정 후보를 지칭해서 밀거나 배제하는 거는 이번 전당대회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했다가 이제는 또 통화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두고 좀 탑승하는 거 아니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그게 이제 같거든요. 공천 과정에서 총선에서 공천, 특히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이게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올라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말이죠. 그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만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두 분의 그 통화 사실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라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뭐 호소를 설득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전화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걸 보여준 건데 물론 이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반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겠지요. 했겠지만 어쨌든 세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을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정책에 대한 것도 다를 수 있고 또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할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걸 가지고 예단을 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완전히 아니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는 한쪽으로 몰려갈 거다. 이렇게들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이렇게 좀 분산이 될 것 같다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인연이 깊은 후보가 원희룡 후보잖아요. 최근에 정무수석, 비서실장 얘기 나왔을 때도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고 또 동시에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뭐 친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주셨지만 이 구도를 봤을 때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있나요? 그러면 지금 봐서 누가 봐도 대통령이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 아, 아닐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지만 실제 전부터 좀 이전 검토는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출마 선언하기 전날 대통령을 또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그게 뭐 엘살바도르 특사 관련 보고라고는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났고 그 다음에 출마를 공식한 걸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 소위 말하는 당내 친윤 의원들이 누구를 이 친윤 후보로 내세워야 될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그만큼 대표할 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실제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서 한동훈 이 후보를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친윤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보면 그런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나경원 의원을 친윤의 대표 주자로 내세워서 당대표를 만들겠다. 여기까지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려다가 결국에 원희룡 전 장관을 통해서 이 구도를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실제 배신감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호한 태도. 그러니까 나는 친윤도 아니고 친국민이다 이러면서 어떤 당내 계파 구도와는 좀 다른 포지셔닝을 해서 폭넓게 이제 지지를 확보해 가면서 이렇게 가겠다고 했다 갑자기 원희룡 그 전 장관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연판장 얘기를 나경원 의원이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 전당대회에는 그때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연판장을 돌려서 눌러앉힌 거라고 하면 지금 제가 그 뭐 속을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 원희룡 의원의 출마 선언이 일종의 또 다른 연판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때는 연판장이었지만 지금은 원판장 같은 느낌인 거예요. 후보를 통해서 본인을 눌러 앉히는데 다만 구도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끝내는 결과 구도를 막고 결국에 결선 투표까지 가면 이 사자 구도가 친윤 의원들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해볼 만한 구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거물 정치인들이 레이스에 뛰어들다 보니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이제 최종 1위가 누가 되느냐잖아요. 결선 투표까지 가냐 아니면 한 번에 바로 결정 나냐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니 이게 이제 당이라는 게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분의 후보가 조용히 있다가 특히 이제 한두 분은 조용히 있다가 막판에 와서 이제 출마 선언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자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다자구도가 됐다는 것은 그 정치 세력 중에 어떤 세력은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된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네. 세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이게 세력이에요? 단순 구조가 단촐한 구조 같으면 결선 네. 투표가 힘들잖아요. 1차에서 끝나는데 이게 2위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표를 분산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결선 구조로 가자 이쪽에서 후보 조정이나 후보를 밀거나 권유를 하거나 이랬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가려면 2위군의 후보들의 약진이 조금 더 크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은 지금보다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민심이 있으니까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여론조사 기관들을 통해서 나오는 민심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2위군의 후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별로 얻고 있지 못해요. 생각보다. 당의 기반들은 있으시지만. 그래서 국민들의 그 마음을 얻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고 그 기반 위에 당심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안 가고 1차 경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요. 그 네, 결과 네, 지켜볼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사실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한 명의 후보가 바로 당선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이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고민하고 있는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어요. 최수선 전 수석이 아마 이인영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 네.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던데 실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아야 된다. 당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당연히 뭐 연임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과 분위기를 계속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이나 여론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3년이 남았고요. 지방선거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다수의
국회 원내 의석을 앞세워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계속 이런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 국회를 통해서 보이는 성과라든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또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또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국면이 왔을 경우에 온리 이재명만을 가지고 그 국면을 또 바뀐 상황과 여론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카드라든가 당내 다양한 여론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후보 한 명쯤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모아진다고 하면 당선 여부나 가능성과 관계없이 출마를 결심하는 후보가 네.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곧 민주당의 대진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좀 당 내부적인 상황을 짚어봤는데 국회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결국에는 단독으로 민주당이 처리했고요. 원구성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예요. 국회의 미래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니 뭐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은 계산을 다 하고 중단 없는 양보 없는 밀어붙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국회 법사위가 한편으로는 그 정권을 공격하는 공격의 전위부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뭐 그러니까 민주당 로펌이니 이재명 로펌이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민주당 내에서도 쓴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최대한 올리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은 이거를 진실규명보다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을 쓰고 있잖아요. 법사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랬나요?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산은 뭐 증거를 보존하는 기간 뭐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간다고 하지만 국회 원내 구성 협상까지도 봉쇄할 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요거에 이어서 지금 이제 대장동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또 밀어붙이겠죠. 검사 탄핵하겠다. 뭐 검찰에서 수사한 걸 특검으로 뭐 들여다보겠다. 판사를 선출하겠다. 뭐 판사도 탄핵하겠다. 뭐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민주당이 일정을 양보할 생각도 없고 늦출 생각도 없고 늦추면 늦출수록 자기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을 때 밀어붙여서 판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해결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도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7개 상임위원장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원구성 협상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국민적 여론이 높은 것은 뭐 당연하고요. 지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습니다. 다시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여론 또한 높습니다.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 질의 등 이 관련 장관 출석 요구를 할 때 정부에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이 특검법의 필요성을 확인해야겠기 때문에 어제 일정이 있었던 거고요. 어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왜 특검법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셨다는 이게 해병대원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이 돼야 된다는 말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결국에 그 해병대 수사팀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지극히 적법한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 이후에 완전히 사건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첩 보류 지시가 나오고 이첩됐던 사건을 다시 가져오고 정당하게 수상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보직 해임 결정이 있고 지금 공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과정이었던 것인지가 어제 다 확인된 게 아닙니까?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일정 타임라인을 보면 곳곳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대통령이 전화한 흔적이 나왔고 그게 흔적이 아니라 명백한 통화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어제 나왔던 증인들이 철저하게 그 내용은 진술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 피의자들을 신문하고 그 답변을 통해서 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되는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특검의 필요성이 분명해졌고 이 과정에서 또한 확인된 거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해오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특검법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여론이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네, 원구성은 그럼 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내일 오늘 내일 아마 협상을 할 것 같고요. 25일까지 그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본회의를 통과하겠다는 국회의장의 뜻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 시한은 6월 25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칙대로 처리한다라는 입장인데 뭐 짧게나마 국민의힘이 이제 주말에도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모양인데요. 대화는 하고 있죠. 민주당이 대화하는 척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양보를 포함한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해도 민주당은 처음의 위치에서 1cm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뭐냐면 여당으로서 손을 놓고 있는 모양이 제일 큰 딜레마입니다. 이게 이제 정쟁의 소재가 되는 이슈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 같은 것도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상임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 참여하는 것을 결단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상임위 안 가더라도 본회의장은 갈 수가 있겠지만 상임위를 안 가면서 본회의장 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제가 왜 본회의장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발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재표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표결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네. 먼 미래가 아니고 한두 달 안에 생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문제를 우선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상임위원장 문제가 결정이 되어 가는 거니까 문제는 이게 시간을 끌수록 그 부담이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네.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부원장, 조기현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